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2024년 새해 첫 영상인데요. 어떻게 모두들 계획하신 일들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월 5일이니까 벌써 새해도 5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2004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더욱 보람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새해 첫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닥입니다. 왜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등 사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라는 이런 주제로 거기에 부합되는 기사들과 통계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바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자, 최근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12월 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놓은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본격적인 겨울 시장으로 진입한 12월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평균 주택 가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까지 하락했어요. 여기 보시면 11월과 12월에 하락했는데 작년 12월에는 2,513불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 시장이라고 말했잖아요. 12월이 본격적인 겨울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그렇고 평균 주택 가격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큰 하락폭을 나타내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했어요. 물론 판매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그러니까 작년 겨울과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겨울에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낮고요. 평균 주택 가격도 지금보다 낮죠. 그런데 10월, 11월, 12월까지 하락하고 1월이 되면서 가격이 살짝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미비합니다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2년 전, 물론 지금과 다른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계절적인 추세를 보면 이때도 12월은 거래량도 그렇고 평균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본다면 일단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기사들 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 뉴스인데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닥에 대한 내용을.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House Sales Since 2000이라고 2000년 이후로 이거 판매량이 가장 저조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2020년 그리고 지금 2023년 12월인데 2022년 12월, 2021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이래로 가장 낮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간다면 20년 전에는 더 낮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바닥이라고 보는 시각이 당연히 틀린 게 되긴 하지만 자, 이 기사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예측한다. 일단 바닥에 도달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잠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가격이 다시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도시 중심부의 주택이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바닥에 도달하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잠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벌써 바닥을 지나간 거죠. 자, 추가적으로 보면 평균 가격 같은 경우도 과거의 추세와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격 격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5, 6년을 봤을 때 저점에 도달한 것 같죠.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12월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역사적인 추세선을 보면 이제 1월에는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판매량이 올해 1월에 반등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증은 없지만, 이제 겨울 시장의 정점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한 평균 주택 가격과 작년보다 높은 판매량 등으로 볼 때는 올해 1월에는 이제 반등으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 SNR 변화량 추세인데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바이어 마켓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셀러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가 올 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지금까지의 우하향이 우상향으로 아주 미비하긴 하지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관찰되고 느껴지는 그런 근거들을 통해 봤을 때는 5월, 6월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더 강해지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이제 바닥을 쳤다는 그런 심리와 함께 같이 작용하면서 올해 초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 효과가 함께 작용하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새해가 들면서 봄 시장에 다가오면서 다시 주택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에 반등이 기대됨에 따라 12월 광역토론토 주택 판매가 증가했다. 또 여기 보시면 대출 비용은 2024년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모기지 금리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제가 결합되어 올해 주택 판매가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차입 비용 추세가 낮아진다고 가능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더 긴박한 상황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낮은 모기지 금리와 함께 주택 시장이 반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할 거라는 거죠. 예상이죠.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잉그램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캇 잉그램이라고 리얼터 겸 회계사예요. 제가 이 사람의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회계사이기도 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말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내년에는 판매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금리의 불확실성이 많았고 최근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매자들이 낮은 금리를 좋아하지만 확실성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고정금리가 하락했고 올해 캐나다 은행의 인하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예측으로 인해 구매자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판매가 반등할 거란 얘기고 지금 바닥을 찍었잖아요. 최근 20년 동안 바닥을 찍었어요. 판매량이.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름으로 해서 사람들이 걱정하죠. 불확실했죠. 변동성도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변동성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죠.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를 통해서요. 물론 현실화된 거는 별로 없어요. 뭐 고정금리는 조금 날아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떨어질 것이죠. 제가 작년 12월 초인가 11월 달인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점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그 심리보다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심리, 이 두 번째 심리는 더 긍정적이겠죠. 더 확실하죠. 고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고점을 찍었고 이제 내려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그 요인을 금리 인하의 기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근거가 너무 빈약하죠. 금리 인하의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죠. 실제 발생한 사실이 아니죠. 물론 최근에 고정금리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이 1월 5일인데요. 영상을 찍는 오늘이 1월 5일인데 아직 고정금리가 오르진 않았지만 고정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채금리는 올랐어요. 뭐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고요. 일단 금리 인하의 기대만 가지고 상승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아마 그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 한번 보면은요. 자,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소폭 상승했어요. 외곽도 그렇고 중심부도요. 토론토. 이 영상의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겨울 시장 12월에는 평균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체 평균주택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처럼 단독주택도 소폭이지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끊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의아할 정도의 내용인데, 저 여기 보시면, 자, 타운하우스 가격이 지난 달, 그러니까 11월이에요. 11월에 96만 2,335불, 그러니까 96만 2,000불 정도에서 12월에 110만 1,416불, 그러니까 110만 1,000불 정도로 증가했다. 무려 13만 불, 13만 9천 불, 그러니까 14만 불 정도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14% 정도 상승한 거예요. 이 수치는 굉장히 크죠. 여기서 보시면 쭉 가다 갑자기 삐죽하고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운하우스 그것도 416 지역에서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딱 부러지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필드에서의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의 경험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유추를 해본다면 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증가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했다는 심리가 가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쇼잉을 해온 일부 바이어가 주택시장에서 행동을 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오퍼를 넣어서 계약이 체결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쇼잉을 해왔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으니까 타이밍을 보고 더 나은 매물이 있는지도 기다렸죠. 계속 확인을 하면서 쇼잉을 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근데 금리에 대한 기대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고 이 때문에 반등할 소지가 있다는 그 전체적인 뉘앙스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큰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자, 신규 매물량 변화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신규 매물량은 물론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그런데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월, 2021년 12월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이 저점에 거의 다 도달했죠. 신규 매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2021년 12월, 2023년 12월, 2023년 12월 다 저점을 찍고 있죠.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아직 재고는 과거의 추세보다는 많아요. 많지만 작년과 큰 차이는 안 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시장의 체류 기간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49일로.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분석 내용은 2023년 12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11월이 39일이었고, 그러니까 매물들이 시장에 체류하는 기간이 39일, 12월이 49일이에요. 이게 맞는데,
자, 제가 아예 따로 가지고 왔어요. 비교가 하시도록.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 11월이고, 왼쪽에 있는 게 최근 12월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11월이 30일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32일에서 30일로 감소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월달 32에서 11월 39, 12월에는 49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사과드려야 되는 게 11월달 39일인데 제가 숫자를 X를 잘못 집어넣어서 3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달 하니까 이번에 이 자료에 12월달을 넣었더니 보세요. 체류 시간 49일을 넣었더니 32일이 11월달, 작년 11월달 30일로 줄어들었다가 12월달 49일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맥센스가 안 하는 거죠. 제 스스로. 이거 왜 이러지? 이제 그래서 예전 11월 자료도 다시 다 찾아봤고 혹시나 해서 작년 후반기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이 30일을 제가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달 32일에서 작년 11월 39일로 증가했고 작년 12일에는 49일까지. 그러니까 신규 매물은 계속 감소하면서 시장에 매물들이 체류하는 시간도 계속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발견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난달에 제가 분석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혼돈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체류 시간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과거 자료와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죠.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평균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 나가는 데까지 49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는 겨울시장이라는 비수기와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매물이 지난 9월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노출된 오래된 매물들이 쌓이는 반면 괜찮은 신규 매물들의 시장 유입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팔려나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더 느려지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현상은 본격적인 봄 시장이 오고 신규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들의 평균 체류 시간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분위기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적인 충격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월, 2월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적인 충격 여파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죠. 주제가.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이제 주택 가격의 변화에 대한 RBC의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저렴한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되기까지는 갈 길이 매우 멀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많은 대규모 시장의 구매자들은 한동안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금리가 실질적으로 하락할 때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기대가 실제로 하락할 때까지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ум비아에서 주택 재판매 활동이 특히 조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의 회복은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RBC의 보고서를 조금 더 뒷받침해놓은 기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토론토의 최근 부동산 수치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안등의 한가운데 있음을 시사한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유했던 얘기죠. 그런데 자, 금리 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후폭풍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됐다가 작년 말에 정점을 찍고 이젠 내려간다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언젠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라 왔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금리 인상에 가지고 오는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아직 높은 금리가 캐나다 경제 전방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이나 2020년에 또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5년 고정 기간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1, 2년 안에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주택을 갱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캐나다인 소득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부채 상환, 모기지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집을 내놓은 사람들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자, 1% 미만인 초저금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2020년, 19년과 같은 초저금리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죠. 근데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려갈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근데 내려는 가지만 예전처럼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유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기가 얼마나 짧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길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살펴본 내용들과 필드에서 경험하는 그 케이스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가지고 올 그 영향이 어떤 시점에서는 반등해서 우상향하는 주택시장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재정 정책은 난관과 난관 사이에 갇힐 것이다. 여기 보시면, 자, 경제 침체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 정부는 통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재정 부양책을 자제할 것이다. 대신 이제 2025년 연방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요점은요, 저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얘기죠.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해소된 것 같아서 내리고 싶은데 자꾸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난관과 난관 사이죠.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몇몇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추가로 낮췄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0.1%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공유했어요. 이렇게 낮아졌다고. 주택금리가 떨어지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낮아졌다고. 근데 새해가 돼서 또 올랐죠. 지금 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승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표면 뒤에 숨겨져 있는 현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물음의 정답은 최근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한 명인 이제 토마스 바킨이라는 분의 스피치로 대신할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So I can't give any more guidance, if you will, from the flight desk. Forecasting is difficult, conditions are ever evolving, and as they do, so will our approach. So buckle up. A reminder that buckling up is the proper safety call, even if you do expect a soft landing. 자, 제가 마지막 부분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예측은 정말 어렵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프트 랜딩이 기대되긴 하지만 버클업,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적절한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버클업이라고 그랬죠. 안전벨트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자,
저희가 비행기를 탈 때 랜딩할 때만 안전벨트를 하나요? 아니죠. 이륙할 때도 안전벨트를 하죠.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냐면요. 저희가 시장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안전벨트가 필요 없죠. 그런데 자동차를 타던 비행기를 타던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무언가 행동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때 안전벨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의 안전벨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